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나왔는데 뉴스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왜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세계 3대 경제 연구 국제 기구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게 여러분 잘 아시는 IMF, 월드뱅크, OECD. 이 국제 기구, 뭐 물론 UN이나 WTO나 이런 여러 국제 기구들도 경제 전망과 관련된 보고서를 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인정하는 3대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이렇게 세 가지로 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IMF의 경제 전망을 거의 가장 중요한 그런 자료로 채택하고 있고요. 소위 우리나라에 있는 싱크탱크들, 국책연구기관이나 민간경제연구소들 다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경제 전망을 합니다만 경제 전망할 때 저는 보통 한국 경제를 전망하잖아요. 그럼 한국 경제를 전망하기 위한 어떤 산식이 있다면 그 산식 안에는 세계 경제 성장률, 중국, 미국 경제 성장률 이런 자료가 분명히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근거로 삼는 자료가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고도 여러분이 아실 만한 여러 싱크탱크들의 경제 전망 혹은 경제 동향을 분석하는 그 주된 자료로서 IMF 경제 전망 어떻게 보면 바이블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향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한번 큰 그림을 그려보시고 그 다음에 차곡차곡 여러 가지 투자 의사결정 등을 결정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IMF 경제 전망 보고서가 중요하다라는 게 와닿는데요. 작년 11월에도 IMF 경제 보고서를 다뤄주신 적이 있으셨는데 예, 이번 IMF 경제 전망 보고서는 네. 주된 주제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자, 이번 4월 경제전망 보고서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에 그 부제가 있는데요. 그 부제를 제가 표지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4월 그 부제입니다. 이 부제의 의미를 보면 이 전쟁이 세계 경제 회복, 글로벌 리커버리를 setback, setback이라는 뜻은 지연시키다, 저지하다, 방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어쨌든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회복되는 경로였는데 이 전쟁이 발생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발생하면서 그 회복세를 꺾이게 만들었다 혹은 더디게 만들었다. 이게 주된 주제이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잠시 후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규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로 인한 사망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이런 것은 소위 위드 코로나로 선언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방역 기준 자체를 급격히 완화하는 그런 과정에서 경제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네. 소위 말하는 리오프닝 혹은 펜트업 디맨드 이런 것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경제 속에서 글로벌 리커버리가 굉장히 많이 야기됐었는데 그런 것을 전망했었는데 전쟁이라는 것이 등장하면서 이 회복세를 좀 꺾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의 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추이고요.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세계 경제 위기 마이너스 3.1%를 우린 경험했었고 21년 회복됐었죠. 근데 이 회복세는 기저효과에 따른 회복세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6.1%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좀 안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어쨌든 그것까지 감안했을 때 22년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지난 10월 달, 21년 10월 달에는 세계 경제가 4.9% 정도 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미크론 사태가 불거졌었죠. 그게 경제 회복을 꺾이게 만들었죠. 그래서 지난 1월 달 경제 네.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 22년 4월 달에 경제 성장률을 3.6%로 또 하향 조정했는데 굉장히 큰 폭의 하향 조정이죠. 0.8%포인트의 하향 조정. 네. 이것은 소위 말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 경제 충격이 반영된 숫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IMF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 경제 성장률의 흐름이고 말씀드렸던 대로 이 전쟁이라는 것이 회복세를 좀 꺾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회복은 되고 있는데 그 회복세가 많이 주춤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체 세계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국에 대한 경제 전망 개별적으로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주요 국별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주요 국별로 세계 경제가 중요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주로 미국이나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가들의 경제는 어떤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방금 보여드렸던 이야기가 좀 복잡해 보이실 텐데 이런 장표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22년에는 3.6%로 전망이 되는데, 근데 22년 1월 달에 전망했던 그 값에 비하면 0.8%포인트를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이 아, 숫자의 네. 의미가 그겁니다. 근데 이 세계 경제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요. 선진국과 신흥개도국으로 나눕니다. 이 선진국 권역이고요. 그 다음 신흥국인데요. 이것을 좀 보기 어렵게 느끼실 테니까 주요국별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네, 지난 전망치에 비하면 이렇게 0.3%포인트 하향 조정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도 충격이고요. 물론 유로존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 뭐 신흥개도국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이 0.6%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과 달리 네. 신흥개도국은 1%포인트나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신흥국 경제가 더 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브라질이나 러시아, 뭐 네. 아시아 신흥국 이런 나라들의 충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는 이런 위협에 상대적으로 더 이 충격을 많이 받았다. 네. 더 취약한 국가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 도표에서도 러시아 4월 전망이 마이너스 8.5%로 나와 있는데 이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 하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러시아의 경제 충격이 지대적이겠죠. 제가 누차 클로즈업이나 경잉람 그 시리즈에서도 말씀드려왔듯이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서 러시아는 직접적으로 수출이 금지됐고 많은 기업들이 러시아를 떠나게 됐고 그런 것들은 러시아의 직접적인 경제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러시아 경제가 마이너스 8.5% 이것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본다면 러시아 경제만큼은 그 하향 조정 폭이 마이너스 11.3%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만큼의 하향 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결과는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그 전쟁의 직격탄이 됐던 러시아 경제를 크게 충격으로 가져왔겠다라고 우리가 그림 그려볼 수 있는데 숫자로도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경제 같은 경우는 22년에도 큰 충격이지만 23년에도 마이너스 증가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이런 충격이 계속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가 이 러시아의 어떤 전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쟁이 완화된다 하더라도 경제 제재나 이런 러시아로부터 온전히 이탈하는 그 예를 들어서 유로존 같은 경우 러시아에 많이 에너지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었는데 아예 자립화하자는 그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전쟁이 계기가 돼서 경제 구조, 산업 구조를 완전히 탈바꿈하는 그런 과정에서 러시아의 경제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수님께서 작년 2021년부터 세계 경제가 불균형 회복을 할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IMF 경제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이 세계 불균형 회복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집니다. 네. 저도 22년 경제전망서를 발간할 때 그 20가지 세계 경제 트렌드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트렌드가 바로 세계 경제의 불균형 회복이었습니다. 그 불균형 회복을 IMF는 계속 지속적으로 divergent recoveries, 세계 경제가 회복되긴 하지만 divergent, 따로따로 누구는 회복되고 누구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었고요.
그리고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uneven economy, 그러니까 불균형한 회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또 OECD 같은 경우는 imbalanced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imbalanced recoveries. 역시 다 한국말로 바꾸면 불균형 회복이에요. 근데 네. 그 불균형 회복이 전개되고 있었는데 이 불균형 회복이라는 것은 특히 선진국만의 회복세인 거고 개도국들은 전혀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더라. 이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화면을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러시아가 가장 충격적인 경제 하방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경제 침체 국면에 취해졌다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세계 경제가 취약하게 전개되겠지만 상대적으로 러시아에 더 의존적인 나라, 그러니까 익스포저가 더 집중된 나라, 러시아에 집중적으로 수출하던 나라, 네. 러시아로부터 집중적으로 수입하던 나라, 그런 나라들이 더 큰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네. 보시는 것처럼 익스포저 수준을, 네. 그러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교역 익스포저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출이라는 측면에서 여기가 이게 벨라루스거든요. 그 아, 밖에 여러, 그러니까 북유럽 국가들, 주로 북유럽의 신흥 권역에 해당되는 그런 국가들이 가장 많이 러시아에 수출을 의존하고 수입도 의존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에너지 수입을 많이 러시아로부터 의존하는 나라들, 그리고 식료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도 예를 들면 밀 강국이에요. 밀 네. 생산량이 세계 2위예요. 석유만 2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식료품도 엄청나게 많이 수입하고 있을 텐데 이런 나라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수출할 데가 없어지니까. 네. 물건을 팔 데가 없어지니까. 또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수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원자재 쇼티지 혹은 에너지 쇼티지,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에 더 집중적으로 작용될 수 있어요. 제가 경제전망 보고서를 읽으면서 좀 느껴진 건 뭐냐면 세계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왔고 그것이 그 국가의 가격 부담, 제조 가격을 크게 급등시킨 거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맞아요. 이게 또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좀 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의존적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국가일수록 더 충격이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 그 골자에 따르면 이 그래프가 정말 중요한 그래프예요. 제가 한번 네. 설명드려 볼게요. 자,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네. 이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 점선이 있고 실선이 있습니다. 자, 구분해 볼게요. 이 실선은요, 코로나19 이전의 IMF의 경제전망 시나리오예요. 네. 그리고 이 파란색이 선진국입니다. 네. 빨간색이 신흥개도국들이에요.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이렇게 성장할 것이고, 네. 개도국들은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 네.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게 이렇게 하향 조정된 겁니다. 네. 그런데 20년 10월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는 음, 이렇게 점선처럼 회복될 걸로 봤어요. 네. 한국도 점선처럼 회복될 걸로 봤어요. 아,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다이아몬드가 이번 전망이죠. 아, 네. 그죠? 이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기존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로로 근접해 가고 있죠. 그러게요. 선진국들은. 네. 근데 재밌게도 어, 신흥국들은 이 벌어졌네요. 다이아몬드가 실선에 근접해 가지 못하고 더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경로로 선진국들은 점차 회복되고 있지만 어, 개독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더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게 불균형 회복을 뜻하는 겁니다. 아, 선진국 중심으로 뚜렷하게 회복세가 진전되고 있고, 물론 전쟁이 그 회복세를 가로막긴 했지만, 여전히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가깝게 다가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4월 말 5월 중에 엄청나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모습들이 일어날 겁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개도국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체감하는 그런 경제랑 또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교수님께서 이번에 IMF 경제 보고서를 확인하시고서 이 인플레이션과 기존 금리에 대해서 또 어떤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네, 궁금해집니다. 네, 제가 오늘은 뭐 저의 생각을 전달하는 시간이기보다는 IMF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이제 전달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은 뭐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물론 이제 저의 생각들은 보통 이런 국제기구 보고서에 기초하기 때문에 크게 다름은 없습니다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어떤 나라보다도 그 인플레이션 압력, 물가 상승 압력이 미국이 가장 커요. 네, 유럽도 큽니다만 미국이 가장 큽니다. 선진국 중에서도 미국과 유로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유로존이 다 같이 어떻게 합니까?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추이예요. 네, 근데 이 점선과 실선이 있는데 기존에는 기준금리의 스탠스가 이렇게 변화할 거야, 어, 이렇게 변화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게 작용하면서 인플레이션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을 합니다. 선진국들이. 네, 그러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통화정책의 행보를 긴축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거죠. 기준금리를 굉장히 빅스텝으로 그러게요. 어쩌면 자이언트 스텝도 나올 네,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작용한다면 선진국들은 이 충격을 잡기 위해 움직일 거예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선진국들은 나름 경제 성장률이 뒷받침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3.7% 성장한다? 유로존이 2.8% 성장한다? 일본이 2.4% 성장한다? 이건 사상 초유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견조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네, 성장률이 뒷받침되니까 오로지 통화정책 당국은 신경 써야 될 게 뭐겠습니까? 예, 인플레이션인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은 네, 이 경기 침체, 하방 압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찾아오긴 하지만 선진국만큼 인플레이션이 중요한 과제는 또 아닌 거고 인플레이션이 이슈가 된다 하더라도 경기 하방 압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금리를 같이 인상하기도 어려운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우리나라나 주요 신흥국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미국이나 유로존처럼 인플레이션 압력이라기보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높은 물가 상승률을 잡기 위해서 같이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긴축적 스탠스를 똑같이 유지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완만한 속도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고요.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역시 달러 강세로 인해서 외국인 자금 유출이 우려되기 때문에 그런 스탠스를 취할 거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향후 22년, 23년 경제를 논할 때 긴축의 시대라는 그 대주제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겠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고 싶네요. IMF도 역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긴축의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컨설팅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교수님 혹시 구독자분들에게 이번 IMF 세계 경제 보고서를 확인하시고 이제 끝으로 말씀 나눠주실 부분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인플레이션의 시대, 초인플레이션의 시대에 진입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된다. 이게 IMF의 전망의 근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긴축적으로 통화 정책을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말 이 주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전망에 근거해서 여러분 다양한 포트폴리오 관리나 주식 투자 의사결정에 대한 선택 이렇게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클로즈업에서는 IMF 2022년 4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다뤄봤고요. 네, 교수님 빠르게 이렇게 IMF 보고서 소식 전해주셔서 네, 구독자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